음, 아, 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했던 인본주의 두 번째 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도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시 보면 우리가 그 누구냐, 어, 로저스 이야기를 좀 했죠. 이제 로저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로저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사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로저스의 3대 심리 어떤 방향, 일치성, 존중,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잠시 이제 현상학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군데군데 좀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사실 오늘 할 거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구 이론 이야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욕구 이론에 대해서 딱 끄고 욕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 사실상 이제 오늘까지 하면 뭐지 뭐냐 보자. 진도를 보면 어, 죄송합니다. 네, 이제 체계 이론 하나만 하면 사실상 이론 파트 부분은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인본주의하고 체계 이론 다음 주까지 체계 이론 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론의 역사 방향을 보면 이제 인행사 진도가 인간의 어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가 마음이죠. 정신에서부터 이제 행동, 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삶, 더 나아가서 바깥의 외부 체계까지 이렇게 안에서부터 외부로 나가는 형태로 이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론 발달의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보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기는 해요. 물론 이게 꼭 맞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철학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회과학, 심리 이런 쪽 행동 이론 보면 어떤 그 역사 발전 단계를 보면 어떤 인간의 아주 내부에서부터 사회 체계로 나아가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체계 이론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고, 오늘은 여기다 합시다. 뭐 사실 뭐 게슈탈트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 쌤도 사실은 정확하게 게슈탈트 이론에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분야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치료 기법 영역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지난주 인본주의도 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제가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부 수준에서 혹은 이제 연구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제 뭐 게슈탈트 치료 뭐 이런 걸 할 때 뭐 시험 문제를 막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슈탈트라는 말 영어가 아니라 도구예요. 그러니까 게슈탈트라는 게 어, 영어로 보면 뭐 뭐지? 쉐이프, 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틀 같은 거예요. 틀. 이게 약간 좀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올 건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앞에 인본주의에 우리가 로저스 이야기할 때 인간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라고 쌤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전체.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관념화 시켰던 단어가 이런 폼, 쉐이프, 게슈탈트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할까? 왜 이제 이건 조금 수업이랑 조금 별개인데, 연구의 측면에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하나의 뭘 할 때 어떤 A라는 단어, 이 단어라는 것은 이제 기표죠. 이걸 하나의 기표예요. 어, 기표 기도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이게 1학년 과목이니까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처음 다시 할게. 우리가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있다고 칩시다. 사랑. 영어로는 뭐죠? love예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러면 1어로 뭐? 1어는 뭐지? 아이시대루 뭐지? 뭐 아이시대루 하고 중국어로는 워 아이니 뭐 이렇게 하고 뭐 독일어 이히리비디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글로 쓰고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표라고 불러요. 기표. 어, 기표.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는 브로지 시니피앙이라고 합니다. 시니피앙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합니다, I love you, 와인이 아시대로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문자로 언어 문자로 하던가 음성 언어로 하든 문자로 언어로 하든 이렇게 나오는 이게 있잖아. 소리가 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이 이면에 어떤 하나의 감정들 누구를 아끼고 보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것 같은 우리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잖아. 이거를 기의라고 합니다. 그걸 시니피에라고 해요. 불어로 시니피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는 이렇게 기표와 기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언어 구조주의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 뭐 여러분이 앉고 있는 지금 뭐 책상 같은 거, 책상 소리로 책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desk라고 하고 영어로 스펠링은 desk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물질이나 실제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표와 기로 나눌 수 있다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언어는 다시 기표와 기로 나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셈의 이유는 이렇게 게슈탈트라든지 아마 다음 주에 하는 뭐 스트레스 혹은 우리 앞에서 했던 뭐가 있을까? 인지라는 말, 행동이라는 말, 어떤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의 어떤 생각을 관념화시킨 겁니다. 네. 즉 하나의 단어화시킨 거예요. 단어화시킨 거예요. 이 생각 같은 것을 아까 말하는 기의라고 보면 쉽고요. 이것을 기표라고 보면 조금 쉬워요. 쭉 이렇게 길게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 게슈탈트라는 말은 하나의 기표죠. 다른 말로 아까 했던 것처럼 shape, form, 틀 뭐 이렇게 표현한 이 기표 안에 있는 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전체 맥락 환경 속 안에서 이 거대한 환경 속 안에서 이 환경에 반응하는 행위자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하는 행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대한 환경 안에서 이 환경 우리가 봐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우산을 쓰죠. 햇빛이 너무 쨍쨍하면 얇은 옷을 입고 뭐 이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나의 어떤 행동과 삶과 생각을 반응해서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지 내가 어떤 처음부터 그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러한 기의들을 뭐라고 부른다? 게슈탈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게슈탈트라는 말이 뭐 사실 게슈탈트라는 말 안 써도 돼. 뭐 다른 거 뭐 땡땡이라고 해. 뭐 땡땡 이론 해도 상관없어요. 땡땡 이론 뭐 여기 뭐 내가 그래서 부경 이론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지만 이걸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기표가 게슈탈트, 쉐이프, 폼, 틀, 형 이런 말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때 내가 이걸 자식 간의 사랑 일단 단어도 뭔가 있지 이용도 들어가고 있잖아. 아름답게 느껴지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랑의 말 대신 우리가 바꿔서 이거를 뭐 각박이라고 바꾸자. 각박
난 당신을 각박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느낌이? 단어가 너무 각졌잖아. 각졌잖아. 영어도 love라고 모음이 많이 들어가잖아.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들잖아. 단어 자체가 love 이렇게 만약에 뭐 이걸 이제 kick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I kick you 뭐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안 들잖아. 그렇지? 물론 이게 기표와 그의가 항상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인지상 보면 이렇게 기표와 기를 최대한 기에 맞게끔 기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조어, 우리 말을 만드는 조어,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많이 만들잖아. 줄임말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을 줄이고 싶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조어하는 것도 그런 형이거든요. 것처럼 이 게슈탈트라는 것도 이런 전체적인 이런 기이를 표현하려는 하나의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 오늘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의 날씨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해? 10년 전, 5년 전에 오늘의 날씨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잖아. 일기예보를 매일 오늘 걸 보지 오늘 걸 보지 어제 걸 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내일의 오늘을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지. 사실 내일 내가 뭐 오늘 뭐 그냥 집에 있을 건데 내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 사람들은 일기예보 안 봅니다. 그쵸? 그럼 내가 내일 이렇게 어디 뭐 소개팅을 가든 좋은 뭐 결혼식장 가든 이렇게 예쁘게 꾸밀 것 같은데 내일 막 태풍 분대. 그런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유심하게 보죠. 뭐 여행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내일을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는 거지. 사실은 내일 그 다음 1년 뒤에 날씨 사실 우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슈탈트의 관점에서는 오늘이 중요하다고. 이게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뭐냐? 이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거를 어떤 치료의 기법으로 넘어가거나 실제 대상자를 치료하는 영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용의 관점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게슈탈트 치료의 주역이 지금 여기라고 본다면 이거 좀 글자가 안 예쁘네. 잠깐만 이걸 이렇게 좀 바꿔볼까? 좀 낫네. 뭐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본다면 보자. 이 치료받는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자꾸 현재가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과거에 몰두한다고 보는 거고, 자꾸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뭐 당연히 현재가 불만이거나 안 좋아서 미래를 치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뭐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이고,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는 경험을 보다는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지금 말이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그 하기 전에 요 그림을 봐. 이 그림에서 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의 얼굴로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런 보통 그림들을 많이 씁니다. 게슈탈트 치료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A를 A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A를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이거 A네 라고 봤지만 누 사람은 A가 아니라 내 예전에 봤던 뭐 오징어랑 닮았네 뭐 이러면서 오징어랑 닮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평균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보는 것보다 개별화된 관점에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게 유리하다. 글머리를 넣을까? 자, 어쨌든 그런 유리함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어, 다른 이야기 조금 해볼까? 그러면 왜 이 아까 뒷문장, 그들이 경험에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게슈탈트 치료에서 하는 건, 사실 저 쌤도 되게 이런 이야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사실 이게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경험을. 근데 여기부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생생하고 즉각적인 그들의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쌤도 처음에 공부할 때. 크게 이제 치료 기법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제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어떤 현상이나 감정, 관계를 바라볼 때 다양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균에 아니게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누군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불만이다.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도 되게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내 삶이 지금과 똑같을 거고, 그러니 그냥 인생을 열심히 살아봤자 뭐 할까?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뭘 내가 꿈이고 이상이고 이런 거는 뭐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이 그림을 따지면 사람으로 본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근데 정말 그런 것밖에 없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인생이 다 그런 것밖에 없고, 내가 A라고 이때까지 평생을 A라고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1, 0, 지금이 1인데 그럼 나도 앞으로 여전히 1일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이게 지속된다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만 가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안 들지 않나요? 아니, 무조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뭔가 삶의 변화는 없나? 뭔가 조금 나도 B나 C로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최초의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여기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렇게 하나의 이것을 트로피라도 볼 수 있잖아. 하나의 트로피라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누군가는 여기에서 그냥 사람이 맞대서 그냥 논쟁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트로피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면 내 삶을 이 트로피를 성취하는 삶으로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지금 여기부터 라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는 게 게슈탈트 치료의 기본 틀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치료 기법으로 많이 쓰면 어떤 역할극이라든지 뭐 소시오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현실을 혹은 예전에 지나왔던 과거를 앞으로 올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러한 사람 모양에서 트로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쌤 수업 시간에 이번 학기 하는 실기론이라든지 뭐 실천론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한 학기 내내 떠들어야 되는 이야기, 한 학기 내내 함께 해야 하고 방향성 설정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한 시간을 두 시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게슈탈트나 현상학이나 소셜 사이코 드라마 같은 현재 지금 여기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연구자나 치료자들은
현재를 바라보는 뷰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쌓아왔던 기록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를 가야 될 최초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현재를 A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B라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떤 일종의 게슈탈트라든지 현상학이라든지 소시오 사이코 드라마 같은 기본 맥락,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파악한다 라는 것.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생각은 뭐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되게 이 약간 뭐라고 할까, 도가식, 노자의 도가식 사상과 굉장히 좀 유사해요. 이게 도가의 그 도덕경에 처음 나오는 문구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가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도를 도라고 부르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부르면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덕경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개념과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게슈탈트 치료의 지금 여기라는 관점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보고 공부해보면 도가의 1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 관점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어떤 무엇은 일종의 기준과 나와 외부의 어떤 기준 시선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론적, 기준적 체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고 대면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도가에서 말하는 도가 1장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가명이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도를 도라고 부르는 것을 기준이라고 정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진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은 맥락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중에 쌤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한다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철학에 잇대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 미해결 과제, 그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미해결 과제, 과거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리고 앞에 미래에서 올 걸 불안해서 내가 회피하는, 다른 말로는 뭐 잉여현실이라고 하면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잉여현실이라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름만 좀 그 기표만 좀 바뀌어 있지. 이런 미해결 과제, 잉여 현실들이 인간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 이런 게슈탈트 치료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당당히 맞서면서 피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피하지 말고 미래에 빗들려서 현재의 삶을 회피하지 말고 내가 오늘 그대로 직면해서 받아들이면서 이 게슈탈트를 완성하는 것. 이 게슈탈트가 뭐다? 전체적인 통합적인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완성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것. 융식으로 말하면 나의 에고가 나의 셀프를 찾아가는, 통합적인 나의 셀프를 찾아가는 것. 우리 누구지? 아들러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열등감을 극복해서 어떤 완전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의 결론은 다 같아요. 완전한 인간, 즉 나를 책임지고 나의 완전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과 동기와 목적, 시발점이 다르지 모든 것에 대한 결은 같습니다. 결론은 오늘 지금 뒷부분에 하게 될 이 욕구 이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이 달라요. 대부분 이제 이론의 시작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같아요. 인간의 실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불안과 불완전에서 벗어나서 혹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로서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기능하는 인간, 것이 이러한 사회과학 혹은 인문학, 철학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이야기하고 싶었던, 우리한테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뭐 이제 실존주의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시험에서 엄청 막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존주의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제 매슬로우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매슬로우. 자, 요즘 매슬로우도 이제 유태인이에요. 참 인문사회과학에서 이 대부분의 이론들을 유태인 선생님들이 만들어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한 번씩 참 도대체 유태인들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맨날 무슨 이론만 이야기하면 유태인 이야기밖에 안 나오니까. 자, 이제 뭐 아는 이야기 할게요. 뭐 위스콘신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박사학위 받고 딸을 키우면서 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론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 1930년 뭐 대공황 그다음에 어떤 전쟁 이후의 어떤 유태인의 어떤 그런 삶, 어떤 비극적 이런 삶을 벗어나서 어떤 희망적이고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게 많거든요. 로저스도 마찬가지고 메슬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지향 같은 것을 이제 이론에다가 이제 녹여내고 있죠. 사실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실 보면 메슬로우 이론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는 모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안 본 친구들이 없죠.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봤잖아. 생리,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고, 보통 이 마지막 단계를 성장 욕구라, 그로스 욕구라고 하고, 이거 기본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 우리 이미 중고등학교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쌤이 생각하는 이 욕구 이론의 장단점, 그 프로세스 과정만 좀 이야기를 하고 욕구 메슬로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구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영어로 need, 뭐 needs라고 표현하죠. 요즘 막 needs라고 하는데 그냥 욕구라고 해요. 뭐 자꾸 영어도 잘 못하면서 needs 이런 말 왜 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뭐 소리 약간 고객 욕구지. 그냥 욕구, 여러분 욕구라는 것. 우리 욕구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뭐 쉽게 말해서 배고픈 거예요. 제일 쉽게 배고프다. 지금 배고프면 언제 생겨? 밥 안 먹으면 생기지. 밥 안 먹으면 생겨요. 언제? 여러분 대충 한 24시간 정도 밥 안 먹으면 엄청 배고파요. 엄청 배고프고 어떤 엄청 먹고 싶은 욕구가 미친듯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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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나요. 옛날에 24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고 우리 선미양의 24시간 모자라라는 그 명곡이 있죠. 항상 이게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이 과정에 들어간다면 그럼 24시간 동안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내 위에 음식물이 없다는 이야기고 음식물의 없다는 말은 음식물에 대한 나의 결핍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과정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결핍이 욕구를 만들어내요. 결핍이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결핍이 욕구를 만들어낸다. 즉, 이 모든 욕구들의 이면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결핍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결핍이 존재를 하고 이 결핍이 여기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낸다. 배가 고프면 생리적 욕구. 뭔가 춥거나 뭔가 불안한 뭐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직이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다. 안전에 대한 욕구.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소속에 대한 욕구. 내가 누군가의 어떤 존경의 대상이 못한다.
존경인 욕구.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달성되기 어렵다는 말의 이면에는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결핍 동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슬프면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성장 욕구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영역은 뭐 글쎄요. 이렇게 봅시다. 동물도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특히 무리 집단 생활을 하거나 서열을 강조하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여기는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이 단계의 욕구만을 가져요. 그래서 인간이 이 욕구를 가졌다.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결핍감을 가진다. 결핍감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결핍감을 가진다는 말은 그 사람은 비로소 동물적 어떤 특성을 벗어나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특성을 발현하게 된 거예요. 네, 발현하게 된 겁니다. 인간인 이유가 공자님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인간인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다는 거죠. 동물하고 인간의 극단적인 차이를 말한다면 저는 자아실현이라고 봐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나의 지금 있는 내가 10%면 이걸 90%를 다 채워서 100% 되게끔 하는 그 굉장한 동기, 즉 내가 이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10%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강한 결핍을 가지는 이것이 뭐다? 자아실현을 촉진시키는 거죠. 매슬로우가 발견했다는 건 매슬로우의 공헌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기존에도 많이 해왔던 이야기예요. 사실상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시키고 여기에서 결핍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이걸 더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체계, 단계, 방향성을 제시한 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가장 큰 미덕이죠. 뷰티죠. 이걸 아름다움이죠.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결핍이 욕구를 만들어낸다. 뭐 여기까지 대부분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만약에 결핍이 이제 그럼 욕구가 나쁘냐?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욕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욕구의 다른 말로는 욕망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걸 밑으로 가면 욕정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표현에 다른 기표의 차이지. 어쨌든 기인은 같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이라는 영어로는 desire라고 표현합니다. 이 desire 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정적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아무런 뭐라고 할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desire 욕구는 그냥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중요한 건 이 욕구가 달성됐거나 달성되지 못했을 때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욕구를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밥 못 먹어. 그 다음 또 24시간 동안 밥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얼마나 불안해. 짜증나고 고통스럽지. 그러니 한 48시간 정도쯤 지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먹을 거예요. 왜 어떻게 되냐? 집착하게 됩니다. 음식물에 굉장한 집착을 하게 돼요. 한 3일 굶죠?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고 웬만큼 썩은 음식도 다 먹어요. 막 내가 그 자주 보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베어 그릴스, 뭐 맨앤 와일드 같은 프로그램 보면 막 진짜 막 가다가 뭐 먹을 수 있는 거 막 다 잡아먹죠. 뭐 뱀, 도마뱀, 뭐 그런 거 그잖아. 그 그리스 형이랑 막 빡빡머리 형이 있던데 이름 까먹었어. 이름 뭐지?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그 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곰형이랑 그 빡빡머리 형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낸다. 이걸 부정으로 볼 수는 있어요. 특히 불필요한 집착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다시
결핍도 욕구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결핍 자체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모든 결핍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결핍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 결핍의 다른 말로는 뭐가 있다? 열등이란 말이 있고, 이 열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죠? 아들러예요.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열등감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에게 발생하는 더 큰 하나의 동기로 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핍 욕구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나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패턴으로서 이게 만약 욕구가 충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집중? 우리가 밥을 먹고 채우면 이렇게 집중, 이렇게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실제로 매슬로우가 이렇게 단계적 욕구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채워질 때 여기로 된다라고 매슬로우는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됐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리적 욕구랑 안전 욕구보다 애정이나 존경 욕구를 더 우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슬로우의 단계적 욕구설은 틀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요.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이 욕구가 채워져 나가는으로써 단계 올라서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욕구의 충족은 인간의 집중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집중하게 되는 우리가 뭘 집중하게 된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 몰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리해 볼게요. 결핍을 안에서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의 충족과 비충족을 나눈다면, 충족이 되었을 비충족할 때 뭐다? 집착이 되고, 미안 못했을 때 뭐가 된다? 아이고, 불안을 형성하고, 불안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역으로 충족이 되었을 때는 뭐가 된다? 만족과 집중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뭘 한다? 몰입하게 한다. 몰입하게 만든다. 이 몰입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없는데, 제가 교과서를 만든다면 반드시 넣어야 될 이론 중에 하나가 이 몰입 이론이에요. 몰입 이론. 몰입.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없애버리고 좀 하자. 백지로 이야기를 할게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몰입 이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적어놓을게. 몰입, 칙센트미아의 몰입 이론이에요.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flow theory라고 부릅니다. flow. 이게 어떤 컨센트레이션이 아니라 flow 한다고. 이게 랩할 때도 막 이런 막 플로우 뭐 이런 말 쓰잖아. 이게 흘러 들어간다고. 하나의 개념이 어떤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도전이 있어요. 도전. 뭘 도전한다고. 어떤 과업, 앞으로 일, 이런 도전이 있고, 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게 뭘까? 뭐 게임이라고 치자. 사실 이제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게 플로우 디오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내가 레벨 1이럴 때 내 수준이 내가 레벨 1이야. 내 쪼렙이라고. 그럼 나한테 쪼렙일 때 게임이 주어진 뭐 할 수 있는 도전은 요 정도야. 그럼 내가 요 정도 있지. 만약에 내가 레벨이 1인데 막 너무 높은 몬스터가 출전해. 막 레벨 한 8, 9. 그러면 내가 맨날 죽잖아. 그러면 짜증나고 불안해요. 이 상태에서는. 역으로 내가 레벨 10이야. 근데 레벨 10인데 맨날 나와서 한 대만 치면 죽는 것만, 쪼렙 괴물만 나와. 그럼 어떻게 지겨워요. 그러니 인간은 나의 기술과 나의 도전이 만나는 어떠한 지점에서, 이러한 지점에서 몰입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몰입감, 우리 여러분 막 게임 같은 거 하고 운동하고 막 이러면
1시간, 2시간이 막 정신없이 빨리 가죠. 10분 지나는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나가 있고. 시간이 막 정말 이렇게 지났어?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 공부, 그리고 막 내가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인 만날 때도 정말 나는 불과 5분,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막 흘러가 있고, 내가 진짜 엄청 막 빠져 있는 거 있잖아. 이걸 우리가 플로우, 몰입이라 부르고, 칙센트미아이는 이 단계를 뭐라고 불렸냐? 몰입을 뭐라고 불렸냐면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행복이 무엇이냐? What is happiness로 말할 때 말하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최소한 칙센트미아이는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몰입할 때 행복하다라고 던졌습니다. 네. 아직 칙센트미아이 살아 계시고요. 너무나 유명하신 학자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셨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론이고 선생님이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관련된 논문도 올해 나왔고 했었는데, 우리가 행복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최소한 행복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던져주셨죠. 다시 언제 행복이 일어난다? 우리가 몰입할 때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정말 집중해서 할 때, 즉 나의 내게 주어진 도전과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나는 몰입한다. 그 시점이 내가 행복한 시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기술이 점점점 이렇게 발달해 나가면 내가 또 몰입, 여기서 벗어날 거 아니야. 그럼 또 지겨워지고, 그러니까 이 도전을 올리는 거겠죠. 역으로 내가 도전의 과제, 이 도전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도전 과제가 점점점 증가하고 내가 여전히 쪼렙에 있으면 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나의 기술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이나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즐겁다면 두 개 중에 둘 다예요. 내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나한테 주어진 미션, 도전, 과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항상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재미 여기 10밖에 없지. 근데 여기에 100 이상, 200 갈수록 이게 재밌게 느껴진다 라는 건 여기 있어요.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의 나의 관계가 처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도전과 나이가 그 사람과의 대하는 방법이 함께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와 나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렇게 몰입이 중요한 거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올게요. 그렇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기가 욕구를 통해, 결핍을 통해서 욕구가 만들어지고, 욕구를 통해서 이렇게 욕구를 충족을 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매슬로우의 어떤 개념상은 그러는 거예요. 즉 다시 설명을 한다면, 결핍을 통해서 욕구가 만들어지고, 이 욕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달성을 하겠죠. 이 달성을 하는 이 과정이 뭐다? 나의 노력, 어떤 투자, 뭐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욕구가 달성을 함으로써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해 나가는 이 단계, 즉 결핍에서부터 몰입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가는 단계로 간다. 이것이 매슬로우가 던져주는 어떤 삶의 명확한 방향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좀 하고 뭐 보시면 되겠고, 매슬로우 보다 보면 ERG 그 ERG 이론이 나와요. 이걸 발음이 뭐더라? 어떻게 하더라? 아들파라고 하던가? 내 정확하게 발음을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아델폰가 ERG 이론인데 별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좀 발전시켜요. 이제 매슬로우의 어떤 생리 안전 욕구를 합쳐서 존재 욕구, existence needs라고 하고, 소속과 존경 욕구를 합쳐서 relatedness, relationship nee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존경의 욕구의 일부를 나의 자아 존중과 자아 실현을 합쳐서 성장, growth에서 ERG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해요.
이게 매슬로우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욕구의 좌절, 강도, 만족 같은 거예요. 특히 욕구 좌절이 좀 중요합니다. 이 욕구 좌절의 개념이 뭐냐면, 욕구가 항상 충족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좌절될 수가 있잖아. 내가 이게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가 만약에 좌절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ERG론에 따르면 좌절되면 이 욕구가 밑으로 간답니다. 밑으로 가요. 이 밑에 것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쉽게 말하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뭐, 자, 내가 소개팅을 나갔어. 소개팅 나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이 소개팅에서 썸 몇 번 타다가 한 3번, 4번 만나다가 차인 거야. 차해버렸어. 차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집에 와서 먹는 거 막 엄청 퍼먹어. 막 자기의 어떤 밑에 하위 욕구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막 먹거나 아니면 뭐 잠을 더 자버리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욕구가 좌절되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좌절되면 아래로 가고, 반대로 욕구가 충족되면 그때 위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매슬로우랑 같은데, 좌절되는 내용은 매슬로우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ERG 이론이 특히 중요한 건 욕구 좌절이에요. 저차원적 욕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상이 꺾여버리면 관계에 집착을 하거나, 관계가 망쳐버리면 아주 생리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다는 게 ERG 이론이고, 저는 이거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그런 거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구 이론 1, 욕구 이론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런 도표 같은 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따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뭐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뭐 저는 해봅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뒷부분은 제가 뭐 다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거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인본주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이제까지 해왔던 정신욕동이나 아니면 인지, 행동, 뭐 이런 이론과는 좀 다르죠. 기존까지 이론들이 하나의 어떠한 1년에 수업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X와 Y의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욕구론부터 시작해서 뭐 게슈탈트, 특히 게슈탈트라든지 인본주의에서는 사실상 이런 관계보다는 Y 결과를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인간의 인지나 현상이나 행동이 꼭 이러한 선형적 관계보다는 이것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같은 어떤 관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까 그림 보면서 그림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1과 Y1의 관계에서 이 Y1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잖아. 근데 이 인본주의는 이 Y1을 고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Z1일 수도 있고 T1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Z1이면 여기 X2가 이렇게 와야 되고, 이게 T1이면 뭐 Z3이 이렇게 와야 된다고 기존 이론을 가정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부터 가정을 해버리니 이러한 선형적 관계가 잘 안 들어맞는 거야. 그쵸? 이 Y1이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러니 이러한 이론이 변동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고정값을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굉장히 하나의 변동성이 있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과거, 정해진 과거 이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지향한다 혹은 어떤 외부의 관계를 지향한다면 굉장히 어떤 이런 선형적 관계를 쓰는데, 인본주의는 이런 선형적 관계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변적이고 변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그 그림 이야기, 그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림 이야기. 그렇기에
이 이론이 다른 이론과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강 좀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인과 이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이런 개인과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평균적인 삶에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이 조금 어떤 전체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집단 전체 어떤 빅브라더 같은 어떤 그런 시대로 흐르고 있는 와중에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균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야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삶과 개인과 타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안녕.